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 틀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국가도 있는 반면 오히려 몸값이 높아진 국가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각국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선거를 앞둔 지도자들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쟁 이후에 몸값이 가장 높아진 국가. 네. 꼽으라면 어디가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고유가잖아요. 네, 기름값이 네,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정말 사우디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몸값이 높아지니까 사우디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대하는 각국의 태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에 반체제 언론인이었죠. 까슈쿠지 살해 사건의 배후다. 맞아요. 뭐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국제사회가 사실 그동안 거리를 좀 많이 더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랬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우디를 고립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만 해도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을 방문합니다. 근데 사우디를 찾아서 증산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인권을 저버렸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사우디를 왜 가는가? 그만큼 유가를 잡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키도 까슈쿠지 살해 사건이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주권 침해다라고 반발하면서 사우디랑 관계가 그동안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터키 경제는 안 그래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때문에 더 타격을 입게 되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랑 관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다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사우디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란을 견제해야 되는 이스라엘도 사우디랑 손을 잡으면서 지금 빈 살만 왕세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동을 넘어서 국제사회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지금 고유가잖아요. 사우디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9.9%에 달했습니다. 그냥 기름만 팔아도 성장하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도 기름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면서 이제 다른 산업으로 뭐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우디도 경제가 상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유가 때문에 단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참, 사우디 왕조에 대해서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스피 사건 말고도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를 그렇습니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왕조다, 뭐 이렇게 또 많이 표현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값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아까 터키 얘기 잠깐 하셨지만 터키의 경우에도 우리가 역사적 그 세계사 책에서 오래 봐왔던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끼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양쪽으로 지금 균형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꿨잖아요. 터키라고 하면 안 돼요.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터키가 칠면조 겁쟁이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런 이미지로 쓰이는 건 싫다라면서 터키가 예전부터 자국 내에서는 튀르키예라는 그런 이름을 써왔는데 그걸 이번에 유엔에 우리 국호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유엔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국호를 이제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궐, 튀르크, 그럼 튀르키예, 그러니까 원래 터키인데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어로 이제 튀르키예어로 굉장히 용감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호를 바꿨기 때문에 튀르키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튀르키예도 나토 가입 국가인데 2003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장기 독재 문제라던가 인권 탄압 때문에 서방과 대립을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두고 러시아와 협력이
압력이 많아지면서 러시아랑 관계가 오히려 좀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대러 제재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터키가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국가가 이 튀르키예랑 대치 중인 쿠르드 쪽을 지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안 풀면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터키에 대해 가하고 있는 무기 수출 중단 조치를 좀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러시아와 합의를 하겠다면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적극 자처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국호를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면을 좀 살펴보면 국가 이미지를 좀 향상시켜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하고 러시아 간의 중재를 이렇게 맡아 하면서 양쪽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는 중립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터키가 튀르키예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서방과 러시아 간 대결 구도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정말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하는 굉장히 전 세계 석학인 분 얘기로는요. 네. 터키를 앞으로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점점 더 지정학적인 어떤 존재감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도의 존재감도 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죠.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는데 그 수위가 원론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가 올라간 경고 수위가 나왔는데 지금 인도가 중국하고는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계를 높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로부터는 인도가 최대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도가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인도가 확실하게 이익을 제일 많이 챙겼다. 이런 분석이 그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가 지금 수출길이 막혀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거 사들이고 있어요. 1년 전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22배나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정유 회사들이 이렇게 싸게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 원산지를 세탁을 해서 세계에 다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유가가 되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이 과정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은 인도가 꼭 필요하니까 지금 인도의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하면서 인도가 전쟁 와중에 역시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공평하지가 않아요. 네. 인도니까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네. 쿼드 정상회의 때 만약 이런 게 우리나라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눈치를 또 미국은 또 보고 있으니까요. 네. 좀 불만인데. 근데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호 국가죠. 러시아의 맹방인데요. 사실 근데 전쟁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는 동참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돕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인도랑 똑같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늘려서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좀 높이고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전쟁을 펼치다가 우크라이나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이 태평양 깊숙하게 진출을 해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죠. 호주 인근에서 그 미국과 호주가 안보 위협으로 상정한 해상 활동 같은 걸 자유롭게 펼치고 있고요. 대만도 한층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까지 이 와중에 얻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자꾸 언급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원자재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얘기 때문인데요. 그 캐나다가 러시아랑 기후랑 지리적인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생산하는 상품이 러시아랑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러시아 생산품은 수출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에너지나 식량, 칼륨 같은 광물들을 캐나다에서 좀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몸값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사실 비료 공급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의 도움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산 밀 공급이 끊기니까 이제 아르헨티나에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 공급을 장기 계약하기 원하는 국가라든가 기업들이 지금 몰려들면서 아르헨티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석유를 구하고 싶어하는 나라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백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자원이 많은 나라한테 다 몰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 보호주의도 또 이 와중에 생겨나기도 하고요. 수출을 또 막는 국가도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시 억울한데요. 네, 이래저래 좀 우리로서는 아쉬운 일이죠.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루마니아 위상도 높아졌어요. 네, 전쟁으로 이제 고유가가 되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부문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출 수익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166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말이 되면 이게 24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경제 성장률을 IMF가 4.2%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국제금융협회는 최대 6.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러시아 부호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가 자유로운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또 대거 투자를 하니까 여기에 외화가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사실 유럽의 좀 변방 국가로 꼽혀왔었거든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독보적인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발전을 지금 늘리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 2기가 있고 이제 2기를 더 완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기를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루마니아가 동유럽, 남유럽의 이웃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전쟁을 계기로 흑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개발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닷가스를 얻어왔는데 앞으로 유럽에서 뭐 최대 천연가스를 이제 들여오는 나라가 루마니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몸값이 높아진 국가들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몸값이 낮아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곳이 유엔입니다. 유엔요? 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유엔이 그럼 무슨 필요가 있지? 이런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 6개 주요 기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회원국의 이행 의무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결정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고쳐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지금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싶어도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제 좀 우회해서 안보리를 우회해서 유엔 총회에서 그런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그쳤는데 이게 이행의 의무가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안보리가 6일에서야 침공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표현만 쓰는 그런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도 있는데 지금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걸 선고했는데 러시아가 선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고를 거부하면 안보리 회부에서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데 안보리에 지금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 국가를 돕지도 못하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이 국제기구가 너무 무력한 게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대전 승전국들이잖아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요. 그래서 이 임기 제한 없이 거부권을 갖는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또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현될 수가 없죠. 러시아는 물론 반대하겠지만 사실 미국 등 다른 상임이사국도 자기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손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될수록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퇴임할 때 굉장히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아쉬움을 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 초기만 해도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푸틴 대통령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좀 이상한 행동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근데 메르켈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뒤를 이은 숄츠 총리 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쟁 5주가 지난 시점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08년에 메르켈 전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를 했고 독일 정부가 친러시아적 외교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메르켈 총리에게 그럼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하도 이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메르켈 전 총리가 재임 당시 자기가 펼쳤던 정책을 옹호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같은 상태로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재임 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메르켈 총리가 재임을 16년 동안 하는 동안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폈고요. 푸틴 대통령하고는 60번 이상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하고 러시아의 직통 천연가스관이죠. 노르트 스트림 2를 완공을 했어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정말 적극 추진한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메르켈 총리가 당시 정책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명분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았던 건 당시에 그 나라의 부패가 좀 너무 심했다. 이게 나토 가입 조건에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에서 비판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서 독일이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해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쟁 와중에 그럼 독일 연방군 수준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네.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기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독일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의견으로 독일 내 정말 중지가 모아지는 의견인지 아닌지는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네. 나토 동진에 대한 비판의 얘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 서방 세계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독일은 군대 갖고 첨단화된 무기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국가다. 이런 게 유럽 사회에 합의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물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프랑스 총선이 어제 치러졌는데 마크롱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일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중도 성향의 범여권 연합이죠. 앙상블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집권 세력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장악하지 못한 게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집권 2기 국정 주도권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요. 독일, 이탈리아 정상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대외적으로 엄혹한 시기다. 이걸 강조했는데 결국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그거보단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면서 지금 다른 정당들의 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줬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24%예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에서 가스 비중이 16%에 불과하긴 한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랑스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겨울에 유럽에서 비축해놓은 가스가 바닥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유럽 내에서 커지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핵심 지도자로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같은 국제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국내 문제에 시선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하고 아까 가스관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산 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곳이 독일인데 10월에 니더작센 주의회를 시작으로 선거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지난주부터 독일의 공급량을 기존 대비 60% 줄였어요. 정말 많이 줄였고 내년 6월에 이탈리아도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가스프롬이 가스 공급량을 50%나 감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 민심이 악화되면 이제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계속갈지 그렇죠.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책은 밀튼 에릭슨의 심리치유 수업입니다. 저에게 공부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깨닫고 미래의 삶을 설계